전지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커머더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머더티는 뭐냐면 차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확신을 못한 거죠. 다 2차 전지, 2차 전지 얘기하는데 정말 돈 벌 수 있을까? 저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좋은 투자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또 존리 어록 중에 유명한 그래요? 어록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흔들리는 장에서도 빛날 메가트렌드 주식인 만큼 대표님께서 10년 뒤를 내다보셨을 때 좀 흥분되는 것과 약간 좀 두려운 것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10년 후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냥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예측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년 후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전기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라는 게 엄청난 기회를 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많은 자동차 회사한테는 엄청난 악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은 그동안에 엔진을 만들던 회사들, 뭐 엔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들, 뭐 토요타라든가 이런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돈 너무 잘 벌죠. 엔진을.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차들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데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 카메라 시장이 다 없어졌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인데 그런 변화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은 투자도 힘들어질 거고 우리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카카오 얘기를 참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 카카오의 10년 뒤 온 나라에 막 카카오 브랜드가 여기저기 다 붙고 이런 상황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누구는 타이어를 만들고 그런 제조업의 세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또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없으면 그냥 하청업체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거죠. 상상력을 있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상상을 못했죠. 그렇지만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세상이 될지 그러니까 카카오보다 더 다른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든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또 바이오라든가 또 이제 획기적인 회사가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메리츠에 제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니어 펀드의 10개 종목 보면은 국내 기업으로는 카카오 말고 유일하게 들어간 게 SK텔레콤이거든요. 근데 이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대표님께서 코리아 펀드 30년 전에 처음 만드셨을 때 발굴했던 회사인데 2021년, 이 3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SK텔레콤을 다시 또 봐야 되는 이유는 뭔 거예요? 제 결정은 아니고 펀드 매니저 결정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관찰하고 펀드 매니저의 그런 생각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일단 요새 보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막 몇십조가 되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700조 이렇잖아요. 근데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만약에 이 회사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그러면 얼마큼 돈이 들어갈까? 그런 걸 봤을 때 SK텔레콤이라든가 뭐 KT라든가 지금 엄청난 그 망이 깔려져 있잖아요. 통신 인프라 기업들. 네, 엄청나잖아요. 그게 다 합해도 30조, 40조가 안 돼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평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그 엄청난 인프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30조 갖고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밸류 스탁이냐? 밸류 스탁은 이제 더 이상 발전 가능성도 없고 계속 그냥 배당만 주는 회사가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밸류 트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통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된 거는 자율주동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5G가 되고 그러면 부가가치가 생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핸드폰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매출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통행 수수료를 받겠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과거의 잣대로만 볼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 그래서 다시 그 회사를 다시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30조, 40조 갖고는 죽었다 걔네도 안 되죠. 그래서 SK텔레콤은 들어가 있고 KT는 뭐 똑같은 회사 두 개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거겠네요. 지금 10대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지를 보면 이제 돈이 모이는 메가 트렌드가 역시 보일 텐데요. 저는 사실 게임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10대들이 열광하는 이 로블록스를 보면 메타버스가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동의하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나 막 또 갑자기 무슨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기성세대가 하기는 조금 좀 멀고 거의 초등학생이 주로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주 소비 세대가 되는 10년 뒤에는 달라지겠네요. 물론이죠. 근데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막 갑자기 그것 때문에 막 주식 가격이 막 그냥 엄청나게 그거는 너무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기후 행동을 사실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촉발시켰죠. 거기에 BTS의 아미도 사실 기후 행동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ESG 트렌드랑 같이 기후 행동이 좀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좀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산업적으로는 어떤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게 될까요? 메가 트렌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제는 그런 ESG 하는데 ESG라는 거는 과거에는 소극적인 개념이었죠. 그냥 약간 어떤 종교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쁜 거는 가능한 한 투자를 기피하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만든다든가 마약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무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걸 피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ESG를 안 했을 경우는 회사가 망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펀드들의 한 7, 80%가 ESG에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산업의 형성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메리츠에서 우먼 펀드 있잖아요. 그 이유도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여성한테 좀 잘해주고 그냥 잘 대해주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화장품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회사가 여성 임원이 없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도태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 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한 회사는 여성 임원도 많고 여성의 그런 소비 습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경쟁력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아주 핵심이 된 거죠. 사실 ESG에서 이 부분, 환경 분야를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뭐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뭐 다 포괄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일 텐데요. 여기에서 한국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회사의 결정을 내릴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돼요. 왜 2차 전지 종목들이 그 상위 종목이 없어요? 너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가 전지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커머더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커머더티는 뭐냐면 차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중국 시장에 금방 따라잡힐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확신을 못한 거죠. 다 2차 전지 얘기하는데 정말 돈 벌 수 있을까? 저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좋은 기업을 고르는 세 번째 기준에서 투자의 효율성. 그렇죠. 카카오가 낫죠. 그런 면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굳이 두 개만 고른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 생각이에요. 근데 펀드 매니저 생각이 바뀌면 다르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단순히 뭐 유행이다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이 돈을 차라리 딴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야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반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2차 전지도 있고 철강도 있어. 뭔가 이런. 그거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조금 생각하면 부가가치 면에서 보는 거죠.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가 나온다. 그 전기차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때가 어딜까? 테슬라.
아니요. 그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테슬라가 저렇게 많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었던 거는 소프트웨어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많은 인력이 그 브레인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하는 거는 그렇게 커머더티,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는 커머더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막대한 투자만 들어가면. 근데 효율성에 봤을 때 그것보다 다른 거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게임에서 엄청나게 돈 벌잖아요. 맞아요. 근데 BTS.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투자 갖고 안 되잖아요. 또 경쟁을 이기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애플 같은 거죠. 또 구글 다 그런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받는 교육은 지금 똑같은 교육을 받잖아요. 국영수자라는 교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일론 머스크의 그분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자도 모르죠. 그죠? 근데 전기자동차 만들었잖아.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영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냥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서 똑같은 거를 찍어내는 산업은 돈을 벌기가 힘들죠. 왜냐면 딴 놈이 또 나와요. 그러면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가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죠. 이 사람은 이 단가가 얼마인데 나는 단가가 없는데 그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OLED라든가 그런 TV 스크린 만들 때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회사들. 전 세계를 다 마켓 지어지만 사실 돈 못 벌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거를 찍어내는 거는 이제는 가격을 싸게 만드는 거 이상으로는 부가가치가 생기기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K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K-팝, 뭐 K 드라마, K 게임까지 최근에는 이런 K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파워는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나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죠. 그냥 한국에 필요한 거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 나는 저거 할래. 그래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런 부르짖는 게 사교육비 없애라는 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양성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에 뒤처지게 돼 있죠. 제가 메가트렌드 주식 얘기를 하면서까지 사교육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가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식도 그렇고 엉뚱한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계속 로봇처럼 나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죠. 근데 제가 뭐 남의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그거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 고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 고르는 저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사고 저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안 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남이 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부자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메가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상상해야 되고 남들 따라가지 말고 정말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섹터들을 한 번씩 다 그럼요.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계속 괴로워해요. 그죠? 왜 괴로워할까? 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걱정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떨어질까 봐. 그렇지. 빨리 팔아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또 떨어지면은 떨어져서 화가 나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거는 손절매 가격은 얼마고 프로핏 테이킹 할 가격은 얼마고 목표 수익률이 어떻고 목표 수익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벌게 돼 있어요. 근데 포커스가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싶으냐가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메가트렌드가 될 좋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